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셜 벤처가 이제 어떤 의도로 나오게 됐고 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라면은 경영의 논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그 영리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영리기업이라는 게 영어 그대로 for profit 컴퍼니잖아요. 이익을 위한 회사, for profit. 이익을 위한 회사니까 당연히 그 조직 구성원들의 목적은 조직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는 게 당연히 그런 영리기업의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영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 지표는 결국 매출액. 그렇죠? 일단 매출을 많이 일으켜야지 돈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서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을 이제 같이 나누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비용, 이익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또 재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주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주가하고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가 뭐 1조다, 기업 가치가 뭐 1000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이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이 반영이 된 게 주가인 거죠. 기업 가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라는 게 인적 자원도 있고 또 물적 자원도 있고 재정적 자원도 있는 거죠. 그런 자원을 잘 투입을 해가지고 또 잘 배분을 해가지고 경영을 잘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활동에 대한 지식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분과가 경영 전략, 생산 관리,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회계학,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경영 성과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결국 경영 성과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커스터머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건 기업 가치와 관련된 얘기인데 기업 가치는 주가 곱하기 발행된 주식의 숫자겠죠. 그래서 그 주가라는 건 또 미래 현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 가치.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고객 가치 극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굉장히 고객들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자기의 예산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매출액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업은 굉장히 많이 파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되게 조금 파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점유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말로 너희 제품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자기 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디어 참 좋다. 그런 얘기는 되게 듣기 쉬워요. 근데 so what? 좋다라는 게 그 사람의 정말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돈을 내는 그 행위로는, 의사결정으로는.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샀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내 물건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인정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각자 다 자유롭게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데는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데는 물건을 잘 못 만들면은 아무도 안 사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원가도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을 항상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국가에서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 뭐 고객 초이스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핸드폰 100개 만들 테니까 무조건 뭐 그냥 가져 아니면 사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경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품의 품질이라는 것도 뻔하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핸드폰 굉장히 좋은 어떤 핸드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경쟁의 메커니즘이 장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매출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급하면 그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탑 라인, 바텀 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탑 라인이라는 건 이제 매출액이죠. 재무제표상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매출액이니까 그걸 탑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다음에 무슨 마케팅 비용 같은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또 이자 비용, 뭐 세금 그런 거 다 빼면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제일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액은 탑 라인,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탑 라인, 바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고객을 만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우리의 바텀 라인도, 탑 라인도, 바텀 라인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고객 가치는, 고객에 대한 만족은, 고객에 대한 감동은 결국 재무 성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고객의 니즈 중에 아직 만족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고객들의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또 사겠죠. 재구매가 일어날 거고요. 어떤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 이 제품 써봤어? 이거 너무 좋아. 그런 걸 이제 구전 효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전 효과가 생기면은 그런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그거 되게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막 이제 그런 블로그나 뭐 그런 데 써놓으면은 그거 보고 여러분들 뭐 식당도 찾아가고 막 그러죠. 그런 구전 효과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고객과 결국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고객과 단기적으로 그냥 한 번 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통 그 서울역 같은 데 앞에 가서 식당 가면은 맛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서울역 앞에 있는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차피 여기는 다 뜨내기 손님들이거든요. 그냥 어디 가야 되니까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다시 올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냥 한 번 와서 빨리 먹고 갈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되게 맛있고 막 그런 게 그걸 제공 안 해도 이 사람도 어차피 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적당히 이제 그냥 적당한 품질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도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그런 평판이나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음식도 좀 맛이 없죠. 보통 역 앞에 가면은. 근데 동네는 안 그렇죠. 동네에서는 이 동네 고객들이 계속 와주지 않으면은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뭐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고객을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영의 논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걸 이제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시장의 논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그래서 나도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웨이도 만들고 뭐 오포도 만들고 비보도 만들고 샤오미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자기들 만들고 싶으면 그거 다 들어와가지고 막 경쟁하는 거죠. 계급장 떼고 경쟁을 해가지고 삼성, 애플 뭐 그런 애 다 붙어가지고 고객을 더 많이 만족시키면은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러면 이익을 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 잘하는 애들은 계속 생존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능력이 없는 기업들, 무능한 기업들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원만큼 또는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자원만큼이 더 잘하는 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자원의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효율적인 기업들은 더 커지고요. 그리고 거긴 더 가격을 싼 가격을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더 오래 버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혁신이 생기는 거죠. 살아남으려니까 계속 새로운 경쟁자들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설려면은 그냥 이익 내고 그냥 그거 갖고 뭐 룰루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뭔가 개선하고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 메커니즘에서 결국 그 모든 힘은 고객이 가지고 있다. 기업의 목숨은 고객에게 걸려 있다. 아무리 자기네가 뭐 좋은 회사라고 자기네가 주장을 해도 고객이 어느 순간 안 사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은.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마케팅 전공이지만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한번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객과 소통하고 또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에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로 골고루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기능, 이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고객이고요. 그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또 고객의 니즈 분석에 근거한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죠.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고객 중심. 그래서 목표 고객, 우리가 보통 타겟 커스터머라고 그러는데 타겟 커스터머의 니즈에 기반을 해가지고 가치 제안을 하는 거죠. 밸류 프로포지션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피자 얘기했었죠. 도미노 피자 얘기했나요, 제가? 안 했구나. 그럼 도미노 피자 얘기. 가치 제안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또 교수로 한 4년 일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제가 석사는 중부의 시카고 근처에서 있었고 박사는 LA에서 했고 교수는 이제 뉴욕 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중부, 서부, 동부 다 골고루 살았죠. 뉴욕에 살 때 일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보면은 그 피자집들이 우리 한국에서 보통 그냥 밥집 있는 것처럼 미국은 피자집들이 되게 많아요. 피자 레스토랑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전단지를 맨날 집에다 던져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보면 항상 한 5-6개씩은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단지 보면 얘기가 다 똑같아요. 우리 가게가 우리 타운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다. Best taste in town, this town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게 fresh ingredients 그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자 딱 보면은 어떤 사진들 나오죠. 보통 이제 그 이렇게 피자 판이 있고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치즈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왠지 좀 이 늘어지는 치즈를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주잖아요. 그 보면 근데 5-6 회사가 5개, 6개의 그런 가게들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맛있어, 좋은 재료를 써, 그리고 뭐 신선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레스토랑 A라는 데를 가야 되지? B나 C 대신에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나름대로 돈 들여가지고 전단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너희 가게를 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러면 그 마케팅은 좀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도미노 피자죠. 여러분들 도미노 피자는 다 아실 텐데 도미노 피자가 처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올 때 얘들은 우리도 굉장히 뭐 맛있는 피자야. 우리가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써.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걔들이 한 얘기는 딱 한 가지였죠. 30분 내에 갖다 줄게. 못 갖다 주면은 공짜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패스트 딜리버리. 신속 배달. 딱 그거 한 가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운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그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운동하고 막 이제 애들 막 덩치 막 이러고 막 한참 자랄 나이인데 집에 오면 배고프잖아요. 빨리 먹고 싶겠죠. 그럼 그런 애들이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동네에 프레시한 재료를 쓰는 베스트 테이스트 로컬 레스토랑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도미노에 전화를 할까요? 도미노겠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미드 있잖아요, 미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미국 사람들 젊을 때는 되게 멋있는데 나이 들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소파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그 맥주 막 먹으면서 이제 뭐 야구 보고 맨날 농구 보고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런 이미지가. 그걸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도 엄청 먹잖아요. 이제 저녁 때 저녁 먹고 이제 테레비 보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배가 또 고프단 말이죠. 출출하단 말이죠. 어디다 전화할까요? 그럼 또 도미노에 전화하는 거죠. 왜냐? 지금 맥주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잖아요, 피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헤비 유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한 판씩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자를 빨리 먹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옵션은 도미노인 거죠. 왜냐하면 패스트 딜리버리니까. 그런 게 차별한 거죠. 피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가 보통 피자가 금방 와가지고 도착을 금방 해서 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뜨끈뜨끈하면 좀 맛있다는 또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도미노는 30분 만에 갖다 주니까 뭐 딴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뜨끈뜨끈할 거고 맛도 좀 좋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사람들의 고객의 초이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술 개발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갖고 또 기술 개발해가지고 더 맛있는 피자 만들고. 되게 중요한 거는 차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내가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다른 옵션들도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사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그게 가치 제한이죠. 밸류 프로포지션. 근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비즈니스 플랜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타겟 커스터머는 누구고 그 커스터머들에게 뭘로 우리가 설득을 할 건지 왜 다른 옵션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 제품을 사라고 할 건지 그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가치 제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략인 거죠. 우리가 보통 전략으로 하면 크게 두 가지죠. 경쟁, 컴페티션이죠. 이 경쟁에서 크게 이제 그 마이클 포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의 이제 교수에 따르면은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코스트 리더십. 그러니까 월마트처럼 굉장히 싸게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이익을 조금씩만 남기고 많이 팔면은 한 사람당 이익은 작지만 마진은 작지만 많이 파니까 총 이익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코스트 리더십을 갖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퀄리티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생각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샤넬 같은 데는 굳이 많이 팔려고 안 그러잖아요. 핸드백을 막 300만 원 막 그렇게 400만 원 그렇게 비싸게 받고 굉장히 큰 부분을 이익으로 남겨가지고 조금 팔지만 이익률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만드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은 중간에 끼면은 그냥 샌드위치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 배분의 이슈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잘 배분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게 전략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TP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팔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취향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런 취향들이 좀 다를 거고 각자의 테이스트들이 다를 테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베리어블들이 변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렇죠? 나이나 성별, 소득 수준, 뭐 교육 수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모그래픽 베리어블들이죠. 그래서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장 세분화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제품은 20대의 젊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고 갓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고 뭐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가지고 시장 세분화를 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이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테레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도 많이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또 나눠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맥주를 판다 하더라도 맥주의 헤비 유저들이 있고요. 굉장히 뭐 짝으로 사다 놓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한 병씩 홀짝홀짝 그냥 친구들이랑 바에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또 어떤 취향은 또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마케팅 전략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시장을 나름대로 조각조각 자르는 거죠. 잘라서 우리가 만약에 무한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삼성이나 애플도 그렇진 않잖아요. 자원이 무제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원을 어떻게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을 시킬 거냐. 그게 이제 타겟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그멘트를
특정한 세그멘트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원을 집중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자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그 우리의 핵심 고객들이죠. 목표 고객들이 생각하는 여러 브랜드들의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런 제품을 원해. 근데 그 아이디어란 포지션에 우리 브랜드가 가깝게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브랜드를 최단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포지션에 가깝게 만들어 보내줘야겠죠. 움직여줘야겠죠. 로케이션을. 그런 걸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품, 프로덕트. 그렇죠? 제품의 뭐 퀄리티를 뭐 바꾼다라든가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패키징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프라이스, 가격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잠시 가격을 할인해 줄 수도 있고. 플레이스라는 건 유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월마트에서 팔 거냐 아니면 무슨 백화점에서 팔 거냐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광고하고 홍보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얘기했잖아요. 네 가지 P죠.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우리가 그걸 4P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그러면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팅, 특정한 세그멘트를 고르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믹스, 제품, 가격, 유통, 그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미지를 고객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켜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STP인 거죠. 그리고 이때 성공의 열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다. 그렇죠? 우리가 더 맛있는 피자야. 우리가 더 신선한 재료를 써.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피자는 피자인데 빨리 갖다 줘.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마케팅과 전략 그리고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결국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좋은 재무 성과를 가져오고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경영의 논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경영 논리 외에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영리기업이라는 데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는 수단은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분 만에 배달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일 수도 있고요. 무슨 데이팅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약 조건은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술적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 한정된 자원 하에서 잘 배분을 해가지고 이런 고객의 니즈를 잘 만족시킨다고 그러면 목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사회적 기업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적 자체가 이익 극대화가 아니고 임팩트의 극대화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극대화하는 게 소셜 벤처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세너지라는 회사 얘기도 했고요. 스필이라는 회사 얘기도 했고 트리플린 회사 얘기도 했었죠. 그때.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회사는 아니었다.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최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다른데요. 근데 이때 그 도구가 뭐냐면은 사회적 문제 또는 고통을 해결하는 솔루션인 거죠. 우리가 그 DOT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본 그 어떤 고통이라는 거는 시각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뭔가 읽고 싶고 또 그걸 좀 알아야지 또 어느 정도 좀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도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각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또 그에 따른 컨텐츠를 굉장히 싸게 줘야지 이분들이 그런 발전을 자기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은 거죠, 자기들이. 사회적인 문제 또는 고통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서 그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고요. 이때 제약 조건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익을 내야 돼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 차라리 NGO 하는 게 낫죠. 차라리 NGO가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굳이 소셜 벤처라는 형태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자립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벤처를 굳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굳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이익을 내야 된다.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긴 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게 제약 조건인 거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약점은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일반 기업도 자원 제약이 있지만 그런 일반 기업에 비교했을 때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는 자원 자체가 되게 적다. 마케팅이나 R&D를 위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기술 자원이 되게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원래부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회적 문제 또는 고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럼 그런 기관들과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나간다면은 이런 자원이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극복한 사례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세너지나 스프리나 트리플레닛 같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또는 외부 자원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트리플레닛처럼 그래서 지역 정부,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NGO 이런 다양한 기관들의 그런 니즈를 같이 해결해 주면서 모든 이해관계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줘가지고 그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셜 벤처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리기업과 소셜 벤처 간에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되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영리기업 중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은 당연히 고객의 니즈를 만족을 시켰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경영의 논리, 시장의 메커니즘 하에서는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기업들은 자꾸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의 되게 사소한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핸드백들이 있는데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있는데 왠지 좀 디자인이 구려. 그럴 때 내가 샤넬 핸드백 300만 원짜리를 제공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즈를 충족시켜줬으니까, 잘 충족시켜줬으니까. 그럼 좋은 기업이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핸드백을 사는데 300만 원, 400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니즈인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회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는 무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한계인 거죠.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1불, 2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 고통들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취약성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사회적 기업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동기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기업은 니즈, 고객의 니즈,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고 그럼 그건 좋은 기업이죠. 그러면은 목적에 충실하니까. 하지만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고통, 페인이죠.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인식을 하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팩트, 어떤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게 그런 게 좋은 사회적 기업일 거고요. 근데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재무적 타당성. 이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건 파이낸셜 피저빌리티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는데 10,000원을 내야 된다. 그럼 그 밸류가 10,000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9,000원짜리 밸류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얘기하는데 얘 이 제품을 하면 우리한테 10,000원을 내면 우리가 15,000원어치의 밸류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면 괜찮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사는 건 아니죠.
내가 똑같은 10,000원 가지고 또 다른 거 살 수 있는 거 없나? 다 찾아보잖아요, 시장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18,000원어치의 밸류를 주는 것도 있네. 그럼 그거 사잖아요. 경쟁의 이슈가 또 있는 거죠. 내가 15,000원을 받고 15,000원어치의 밸류를 제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18,000원을 10,000원만 받고 18,000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밸류라는 거는 결국 항상 고객 입장에서 찾아봐야 되고요. 측정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이 내가 회사에서 받는 어떤 프라이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또 그게 경쟁자보다 더 큰 밸류를 제공을 해야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재무적 타당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하나 팔 때 우리가 100원을 받았는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유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20원이다. 그럼 수지가 안 맞잖아요. 하나 팔 때마다 마이너스 20원씩 쌓이는 거잖아요. 10,000개를 팔면은 20개 마이너스 20원 곱하기 10,000원. 그렇죠? 마이너스 20만 원만큼 적자가 쌓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항상 프라이스가 코스트가 프라이스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야지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코스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스트를 낮추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겠죠. 생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인 거죠. 그래서 밸류가 고객 입장에서 자기들이 지불한 프라이스보다 고객이 느끼는 밸류가 커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갖고 오는 프라이스보다 우리가 지불한 코스트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재무적 타당성인 거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인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이제 또 경쟁이 계속 있으니까 그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거냐.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특허라든가 또는 좋은 소비자들과의 관계 뭐 그런 것들, 고객 자산 그런 것들이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는 항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나 어떤 파트너십, 공공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정부기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업, NGO 뭐 그런 데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갖는 게 또 중요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이노베이션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100개 팔아가지고 개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의 이익을 냈어요. 끝.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 일 한 거죠. 하지만 그게 그냥 겨우 뭐 100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정도의 임팩트만 만든 거라 그러면은 임팩트의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정말 어떤 좋은 큰 영향을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만드는 영향의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다.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느냐. 이게 결국 확장 가능성의 이슈인 거거든요. 확장 가능성이라는 건 시장을 얼마큼 확대할 수 있고 또 관련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지역, 국가로 진출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슈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 비즈니스 플랜이 얼만큼 좋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예요. 이 비즈니스 플랜이 재무적으로 타당한가. 두 번째, 지속 가능한가. 세 번째로 확장 가능한가. 정말 의미 있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이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 얼만큼 잘 만들어진 것인가를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중간 발표도 준비하고 기말 발표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아니면 창업을 할 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동기.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동기, 어떤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 그래서 얼마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무적으로 타당한가, 지속 가능한가, 확장 가능한가. 이것들을 계속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다면 좋은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GSVC,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에서 사용하던 그 포맷인데요. 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처음 이제 내세우는 거는 비즈니스 개요죠. 오버뷰. 그래서 회사의 소개. 우리는 이제 어떤 회사고 언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누구가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쓰는 거죠. 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는 이런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밸류 프로포지션 되게 중요한데요.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영리 기업은 파이낸셜 밸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고객만 만족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이 사회적 기업은 파이낸셜 밸류랑 소셜 밸류가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파이낸셜 밸류도 만들면서 소셜 밸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임팩트는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걸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좋은 비즈니스 플랜이 되는 거죠. 소셜 비즈니스 플랜은. 이 가치 제한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또 임팩트 그런 거랑 관련이 돼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가 될 거고 앞으로 뭐 10년 내에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뭐 시각 장애인의 그런 어떤 그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스마트워치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으로서 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소득도 이제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우리의 미션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시장 기회 인식이죠. 마켓 어퍼튜니티.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는 니즈가 있으면 어퍼튜니티죠. 고객들이 피자는 되게 많은데 되게 빨리 먹고 싶어. 그런 니즈가 있을 때 패스트 딜리버리 얘기하면은 솔루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니즈가 있을 때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은 그러면 나한테 그 기회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소셜 비즈니스 플랜에서의 어퍼튜니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이 있다면은 그렇죠?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페인, 고통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경쟁자를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쟁자라는 거는 제가 그때 테디베어 얘기는 했었죠. 테디베어 얘기 다 기억나요? 제가 안 했나? 그러면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쓰는 사례인데 경쟁자가 누군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는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내가 테디베어를 만드는 회사라면은 우리의 경쟁자는 어떤 회사들이 경쟁자일까요? 어떤 회사가 경쟁자겠어요? 다른 인형을 만드는 회사. 다른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경쟁자겠죠. 또 어디가 경쟁자겠어요? 장난감 회사? 예. 또 우리가 지금 당연히 다른 장난감이나 다른 인형을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우리의 경쟁자겠죠. 왜냐하면 같은 고객의 니즈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테디베어를 만드는 거는 누구의 니즈를 위한 거지? 누구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테디베어 왜 사요? 어떨 때 사요? 어떨 때 사요? 테디베어. 선물 줄 때? 그렇죠? 어떨 때 사겠어요? 아이가 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테디베어를 사는 거는 되게 나한테 소중한 누군가. 그래서 그게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조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자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웃는 걸 보고 싶을 때 우리가 테디베어를 사죠. 그게 테디베어를 사는 사람들의 니즈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를 웃게 해주고 싶어. 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초콜릿,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요? 뭘 살 수 있겠어요? 예? 보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보석, 초콜릿, 꽃다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옷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테디베어를 만드는데 나의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가 그런 거라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라면 꽃배달 회사도 내 경쟁자죠. 잠재적인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초콜릿 만드는 회사도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니즈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면은 경쟁자를 파악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꽃배달 회사도 내 경쟁자라고요. 그렇죠? 근데 경쟁자면서 잠재적인 협력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마케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테디베어를 사면은 장미꽃을 같이 보내드립니다라든가 초콜릿을 같이 뭐 껴가지고 판다든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큰 어떤 만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이기도 하고 잠재적인 협력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파악을 하면은 니즈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페티션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친구일 때는 그런데 와이프일 때는 테디베어 잘 안 사죠. 어차피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가면은 돈 갖고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금이 되게 큰 경쟁자인 거죠. 캐시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영리 기업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위주로 해서 그런 경쟁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페인이라고 했잖아요. 고통.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시각 장애인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빈곤한 분들의 문제라든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정부가 뭘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NGO가 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소셜 벤처가 뭘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컴페티션은 그걸 컴페티션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같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 이미 존재하는 대안들이 우리의 컴페티션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꽃다발 얘기한 것처럼 잠재적인 협력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얘기했을 때 이 솔루션이 기존의 대안들을 분석을 해보고서는 각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보고 아 얘들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소셜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면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다. 새로운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솔루션인데 만약 그 솔루션이 기존의 솔루션보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거를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 나온 정의잖아요. 그게 소셜 이노베이션의 정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그 솔루션, 기존의 어떤 대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안보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인지, 어떤 점에서 더 효과적인지, 어떤 점에서 더 공정한지, 그렇죠? 어떤 점에서 더 지속 가능한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은 만약에 그게 말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 각광을 받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노베이션이니까. 그런 걸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안들을 잘 연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솔루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해결책, 여러분의 솔루션인데 그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는 대충 이러이러한 워킹 모델, 프로토타입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솔루션이 왜 좋은지는 결국 기존의 대안에 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쟁력 또는 진입장벽. 이게 또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입장벽을 만들어가지고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제품화를 해가지고 이 사용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인 거죠. 1,000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1,200원에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200원씩 이익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 뭐 월급도 해야 될 거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쉔젠 그런 데 가면 막 다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똑같은 물건을 반값에 내놨다. 500원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안 살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죠? 그냥 망하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뭐 그거를 뭐 막 구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런 상황이 만약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스마트워치도 똑같은 문제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개당 한 700불 정도, 한 7, 8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누군가가 카피해가지고 30만 원 팔면 어떡하지? 그럼 굉장히 실제적인 위협인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얘기를 해야겠죠 비즈니스 플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인데요.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 분석을 하고 시장 규모의 그 예측을 해야지 이제 얼마큼 이 물건을 팔 수 있을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생길지 그 이익과 비용이 어느 정도 생길 건지 그런 걸 알아야지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투자 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 좀 해야 되고요. 스왓 어널리시스. 그래서 스왓은 스트렝스 위크니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강점, 약점, O는 opportunity, 기회, T는 threat, 어떤 위협 그런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쭉 해봐가지고 마켓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중장기와 단기의 실행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임플리멘트 스트레지를 만들고 예상 재무제표, 3년 정도의 예상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가 이제 그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면서 좀 요약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그동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재무 타당성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강점이 있고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설득이 되겠죠.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뭐 투자자든 아니면 뭐 일반 대중이든 그러면서 이제 예산 및 자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을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그 부족분을 너희가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 투자해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플랜 나중에 여러분들 만드시면서 느끼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외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툴이기도 하고요.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어떤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같은 페이지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어떻게 보면 그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그런 소통을 위한 어떤 굉장히 좋은 도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만들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행 전략을 잘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히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제조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산과 R&D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전략 아까 얘기한 것처럼 STP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그다음에 포지셔닝 그 포지셔닝을 위해 가지고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냐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4P 간에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프리미엄 마켓을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렇죠? 좀 좋은 어떤 좀 프리미엄 퀄리티의 그래서 초콜릿을 만들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고객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일 거고요. 타겟 고객들은 이런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기존의 제품들이 만족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가져가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프로덕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제품에 그래서 뭐 패키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색으로 뭐 이렇게 싸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보일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브랜드는 어떻게 하고 뭐 제품의 재료는 어떤 걸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프라이스는 가격 자체는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너무 싸게 하면 오히려 안 좋겠죠. 싸구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약간 가격도 좀 너무 높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도 월마트에서 팔면 안 되겠죠.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제품인데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유통 채널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냥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에 맞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제품을 4P를 구성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이런 STP를 할 때 자원 배분, 경쟁, 이때 소비자 니즈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시장 세분화, 목표 고객 선정, 포지셔닝.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차별화. 어떻게 차별할 거냐. 여러분들 소셜 비즈니스 플랜을 할 때도 똑같은 거죠.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7P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7P는 우리가 얘기한 4P 플러스 people, 사람들, 어떤 사회적인 이슈인 거죠. 그 다음에 planet, 환경적인 이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누구랑 파트너를 할 거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소셜 벤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서 뭐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이랑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취지가 잘 맞으면 서로의 어떤 핏이 잘 맞으면 그런 식으로 누구랑 파트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또 우리의 차별화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마케팅 전략과 재무 전략은 제가 아마 한 3, 4주 있다가
강의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전에는 앞으로 이제 그런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 좋은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